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재희 작가의 섬 속의 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에 지친 한 여자와 삶을 놓아버린 한 남자가 외딴 섬에 찾아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폭풍 경보에도 불구하고 배는 떴다. 어딜 둘러보나 그저 섬뿐이었다. 바람은 좀 세차긴 해도 시원했고 청란빛 하늘은 지나치게 쾌청해서 시간 보낼 일밖에 남지 않은 휴양지의 멋이 절로 우러났다. 아가씨, 이 짐 좀 여주. 말꼬리 느리는 품새로 미루어 뱃바닥에 퍼질러 앉아 장사하던 그 여자였다. 맥주, 땅콩, 오징어를 버려놓고 자신이 먼저 벌컥벌컥 마셔대서 안 그래도 목탄 복중의 손님들에게 맥주 한 상자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에서 무의도에 이르는 3시간 뱃길에다 죽은 시할머니에서부터 욕창으로 누운 시아버지와 술만 들어가면 천사표인 남편, 군대 간 장남, 재수에 삼수까지 하는 돈덩어리 막내 얘기까지 40년 살림살이를 깔았었다. 정은이가 장바구니를 얹어주자 여자는 두 손의 보따리를 물지개진 양 버거워하면서도 당차게 내달았다. 잠자리는 정했수? 우리 집은 구멍가게를 겸한 민박집이라오, 아가씨. 아가씨, 얼마 만에 들어보는 호칭인가. 30년 넘으면서 두루뭉실해진 몸매 때문에 계산대의 손님들은 물론 웬만하면 언니라고 부르던 영업사원들조차 아무 때나 아줌마 소리를 해댔었다. 저도 방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앞서 걷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흔들리는 뱃머리에서 노트북을 안고 뭔가를 끊임없이 두드려대던 사내였다. 그러면요, 특실도 있다오. 저녁이면 온 천지 시뻘건 노을이 창문 가득 환장하게 쳐들어오는 특실이유. 배가 뜨면 참개며 대하며 듬뿍 드릴 테니 묵으시우. 펄펄 뛰는 놈을 초장에 찍으면 소주맛이 꿀맛이라우. 그럼 특실로 부탁드려요. 목례로 여자의 수다를 끊고 사내는 적포도주 3개 풍성한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앞서갔다. 땀에 흠씬 젖은 하늘색 남방을 놓칠세라 여자의 물지개 걸음이 뒤따랐다. 승호 오빠를 닮았구나. 큰 키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발을 크게 떼어 걷는 사내의 뒷모습에 정은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옥조여 들었다. 언니, 특실 손님 말이에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요. 어떤 땐 아픈 걸 참을 때 내는 신음소리 같고요. 어떤 땐 요상한 히히 아저씨들이 내는 소리 있잖아요. 네, 좋을 때 내는 소리, 그런 소리 같고요. 귀갯말로 퍼붓고서 강혜는 이불에 대자로 엎어져 몸을 꼬며 킥킥댔다. 곤색 민소매 윗돌이, 짧은 흰색 반바지에 쌓인 살덩이가 허리를 틀 때마다 비어져 나왔다. 똥꼬에서 피가 나온다고 정은의 방으로 뛰어들던 엊그제의 울보가 아니었다. 초경 땐 누구나 다 놀란다고. 넌 늦은 거라고 얘기해도 계속 울어대서 드디어는 여자의 대빗자루 찜질을 자초했었다. 특실 남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저 까불이는 몇 살이 부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것이었다.
너 정말 15 맞아? 그럼요, 언니. 초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왔걸랑요. 3년 됐으니까 맞잖아요. 에이, 괜히 솔직하게 가르쳐줬나 보다. 치. 같이 살면 닮는다더니 강희 역시 수다쟁이 여자를 닮아 쉬지 않고 종알댔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나이 맞지 않게 천진한 면도 있는 데다 목소리가 간지러울 정도로 작아서 참을만 했다. 첫날 자기 엄마처럼 뚱뚱한 언니라면서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길래 질색을 했는데도 강희는 정은의 기분을 살피며 엄니라고 했다가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별채의 문간방인 제 방을 두고도 은근슬쩍 정은의 방에 자는 것도 가게를 봐주는 척하며 파라솔 밑에 앉은 정은에게 눈치껏 생선회를 대령하는 것도 강희였다. 정은이 불을 끄고 눕자 강희의 입술이 귓볼을 간지럽히며 속삭였다. 아저씨들한테는 18살이라고 말하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도요. 누가? 이모가? 건 알 필요 없고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 옷 자라서 그래도 된대요. 그래 안 잡혀간대요. 육지에 가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경찰이 잡아간다고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그 새끼들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요? 결국 잡아가 버렸잖아요. 1년만 이모랑 살랬는데 벌써 3년이에요. 학교 다니면 좋잖아. 친구도 사귀고. 하루 종일 할인점 카운터를 보느라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다닌 야간 대학이지만 장학금 타는 재미로 감지덕지 공부했고 문학 동아리 친구들은 정은과 장난치기를 즐겨 했었다. 그나마 졸업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당해서 다리 부을 일이 없어지자 친구들은 얻어먹을 궁리만 하는 그녀를 피해 저희들끼리 몰려다녔다. 대신 해준 과제물, 대신 해준 출석 체크, 대신 해준 면허시험, 대신 먹어준 폭탄주까지 있었지만 더 이상 친구 대신 해줄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었다. 에이, 언니도 친구가 뭐가 좋아요. 친구가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걔네들은 시꺼멓고 삐쩍 마른 게 영락없이 악마 꼬라지예요. 악마들이 맨날 놀려서 학교도 반은 빼먹었는걸요. 뭐라고 놀리는데? 말 안 할래요. 방울 눈을 또록이며 속삭이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쓰더니 강희는 오래잖아 코를 골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으로 안채와 별채를 청소하고 배가 들어오면 생선 추리고 손님들 밥 심부름하고 할아버지 초인종 소리에 달려가고 가게 보고 전화 받고 틈틈이 정은에게 달려와 별스럽지 않은 말을 킬킬대며 속삭이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두 여자를 본 지가 오늘로 일주일이었다. 보기 싫은 것들과 헤어지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한 정은이었다. 막내 소은이도 속삭이는 걸 좋아했다. 좋아했다기보다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였다.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소은이의 말은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크게 말하는 예은이에게는 반드시 되묻는 것이 그녀가 생각해도 이상했다. 소은이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무도 모르게 봉오리를 열어 비밀스런 향기를 풍기는 난초꽃이랄까. 있는 듯 없는 듯 공부하고 교복과 운동화를 빨고 설거지하고 책을 읽는 아이였다. 너무 조용해서 귀신 같다고 엄마를 잡아먹고 태어난 귀신이라고 예은이가 트집을 잡으면 소은은 그러니까 엄마 목까지
불쌍한 작은 언니 사랑해줄게 하면서 가늘게 눈을 뜨고 웃었다. 예은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 엄마 잡아먹은 년 때문이라며 소은을 닥달했다. 보다 못한 정은이가 엄마 잡아먹은 사람은 벤의 병신으로 태어난 너지 소은이가 아니야. 소은이는 엄마 대신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아이야. 저 오똑한 콧날이며 인매를 봐. 엄마를 레이저 복사한 것 같잖아. 하면서 감싸고 돌면 소은이가 네 딸이라도 되냐며 막내만 예뻐하는 너 같은 건 언니도 아니야. 원수지. 하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해서 끝내 병원에 실려가는 예은이었다. 정은이가 소은의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을 기회로 분가를 결심한 것도 의정부에서 서대문이 멀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예은이를 견딜 수 없어서였다. 아버지는 못내 섭섭해하시면서 우유 대리점에 창고를 줄여서 전세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새어머니 역시 홀가분한 속내를 감추고 반도 못 부은 적금을 헐어서 10평에 어울리는 살림도구, 환상적인 꽃무늬 외제 식기와 의자 2개, 이불 2채, 가전제품을 장만해 주었다. 누구도 예은이가 따라 나서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다. 했더라면 무학재 언덕배기에 위태하게 선 5층짜리 낡은 아파트에 3층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목발을 짚고 계단 몇 개 오르면 주저앉는 1급 장애인 아이가 있을 곳이 못 되었다. 세상에 언니 같은 독종은 없을 거야. 생판 모르는 남도 장애인이라면 만사 제치고 돕는데 언니 동생이 합작해서 제 핏줄을 쓰레기처럼 팽개쳐? 가다가 콱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무슨 수를 써도 데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예은은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목발로 때리며 패악을 부렸다. 나중에는 몸을 대굴대굴 구르고 머리를 벽에 짓찌어서 운전수가 예은을 끌어다가 방에 가두어야 했다. 그 성질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정은은 소은을 승우 오빠의 차로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없는 틈에 용달차를 부른 것이었다. 하지만 분가한 다음 날 새벽 빙판길에서 우유 배달 차가 다리 난간을 받고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버지는 허리를 움직이지 못해 입원했고 새어머니는 병원 옆에 방 2칸짜리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 나 까무러칠 것만 같아 언니. 제발 나 좀 데려가줘라 언니야. 내가 언니랑 소은이 속옷까지 다 빨아서 다림질해주고 밥도 해줄게.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잖아.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다 만들어줄게. 돈도 벌 거야. 나 컴퓨터 경매 도사인 거 알잖아. 돈 많이 벌어서 언니 시집도 출판해주고 지난번 깨버린 퉁소도 인간문화재가 만든 걸로 사줄게. 정말 다시는 절대로 언니 마음고생 안 시킬게. 제발 나 좀 데려가줘라 언니야. 안 그러면 나 죽을래. 이렇게 짐승처럼 갇혀서 감옥살이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가 죽으면 그냥 고이 죽을 줄 알아? 언니가 나를 자살로 몰았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동네방네 삐라 뿌리고 죽을래. 언니랑 소은이랑 잘 먹고 잘 살아. 예은은 틈만 나면 정은에게 전화를 해댔다. 핸드폰을 끄면 장애인 도우미 사이트뿐 아니라 정은의 문학 동아리방까지 들어와서 떠들어댔다. 협박이건 읍소건 그따위에 흔들릴 정은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을 괴롭혀서 못 살겠다는 새어머니의 하소연과 불쌍한 작은 언니를 데려오지 않으면 학교에 안 다니겠다는 소은의 간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 사건이 터진 건
예은을 데려온 지 1년도 못 된, 그러니까 졸업반인 소은이가 힘겹게 사춘기를 넘어설 때였다. 갑자기 모니터가 먹통이 된 것이었다. 자칭 컴도사인 예은이가 샅샅이 훑어봐도 원인을 모르니 고치지 못했다. 수리센터 직원은 수명이 끝났으니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라고 했다. 속옷을 빨기는커녕 화장실 가는 일만 빼고는 손가락도 꼼짝 안 하고 컴퓨터와 사는 예은이가 답답할 것은 당연했다. 중고를 살 형편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식비에 버금가는 통신비를 아껴보자는 정은이 나름의 계산이었다. 무엇이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맨 나중에 자해소동을 벌이는 건 예은이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컴퓨터를 사달라고 시위하다가 먹히지 않자 예은은 사춘기에 든 소은의 예민한 동정심을 이용해서 동반 자살을 꾀했다. 물론 시위로 끝날 적당량을 먹었지만 같은 양의 3코나를 먹은 소은이가 깨어날 리 없었다. 그날따라 정은은 구멍난 계산을 맞추느라 야근하고 아침에 들어갔는데 예은은 눈을 껌뻑이며 침을 흘리고 소은의 맥박은 이미 멈춰 있었다. 일주일도 안 된 아이를 꼭 껴안고 눈을 감던 엄마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긴 잠에 빠져 있었다. 아름다운 아이, 소은. 존재만으로도 햇덩이처럼 빛나는 기쁨인 아이, 소은. 소은을 잃은 뒤 흐른 것은 세월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깊고 고요한 쉼표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인간이라고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늘과 땅과 점점이 섬들을 거느린 광포한 밤바다에 티끌로 서본 적이 있었던가. 서해안을 강타하리라던 엘리아르 태풍은 먼 바다에서 소멸했다 하지만 눈앞의 바다는 아직도 작은 섬을 향해 거대한 숨소리로 포효했다. 포효할 때마다 유석진은 바다로부터 몸을 돌려 웅크리고 앉아서 뿌리 뽑힌 나무들과 파라솔과 맥주 상자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구경했다. 평생 구경만 했었다. 철없는 여자 엘렌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은 구경거리로 가득했다. 아버지 어깨에 앉아 누나들이 옷 만드는 것도 구경했고 과자를 주면 긴 목을 구부려 인사하는 일본의 사슴들도 구경했고 프리티시에서는 7m짜리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갤러리들의 환호를 구경하기도 했다. 아마추어 선수권을 제패하면 프로로 입문하는 것이 순서지만 경쟁에 뛰어들면 재미를 놓친다고 아버지는 말렸다. 결혼 전에 친척들에게 인사도 다니고 문중의 산소도 둘러보라는 아버지의 권유대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가 보다. 비행기 예약석도 교회 결혼식도 그를 찾으려는 가족들의 바람도 지금쯤은 다 소멸했으리라. 아마도 소멸하지 않은 것은 엘렌의 마음뿐일 것이다. 예복을 장만해주고 한국으로 날아간 약혼자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알면서도 기다리는 사람 역시 엘렌뿐일 것이다. 엄마의 희귀한 병을 고치기 위해 간호학을 공부하고 보스톤의 주립병원에 취직한 엘렌은 유일하게 엄마와 똑같은 병으로 입원한 동양인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었다. 사랑과 동정은 물론 다르지만 유석진은 밤잠을 못 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는 여자가 한없이 고마웠다. 당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겠어요.
당신처럼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기르고 싶어요. 사랑의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어요. 1000개의 종이학이 완성되던 날 그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종이학이 든 베개를 안으며 유석진 또한 그녀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가족 모임에 데려가고 프리티시 클럽에 데려가고 장모될 사람의 병원비를 내줌으로써 그녀를 기쁘게 했다. 기쁨이 크면 불안한 미래도 확실하게 보이는가 보다. 1년 전만 해도 뺨 밑에서만 만져지던 콩알 크기의 몽오리가 목덜미에서도 만져지고 겨드랑이에서도 만져졌다. 딱딱한 것이 살갗 속에 숨어서 만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았다. 유구낭미충증. 장내에 사는 촌충의 알이 어쩌다 근육을 파고들어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데 보통 사람들은 방어 기능이 있어 이 알들을 석회질로 변화시킨다고 했다. 하지만 엘렌의 엄마와 그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았다. 몽오리들이 건강에는 아무 피해도 주지 않지만 기분 나쁘면 떼어내면 된다고. 그렇지만 혹시 돌연변이가 있을지 모르니 입원해서 늘 움직임을 봐야 한다고 기생충학 전문의는 말했었다. 한 달쯤 고향에 다녀와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는 어지러우면 언제든 응급실로 달려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날마다 10여 명의 수련이를 데리고 나타나 발가벗은 그의 몸을 교재로 임상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아쉽기 짝이 없는 외출일 것이었다. 느닷없이 눈앞에 빨간색과 남색의 바퀴처럼 생긴 것이 나타나 팽팽 돌고 탁구공 같은 것이 머릿속 가득 맞부딪히고 혀끝이 감전된 듯 안으로 굳어 당겨지는 느낌이 온 지 오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뿐이었다. 낭미충이 뇌에도 침입할 거라고 알려준 사람은 엘렌이었다. 콩알이 대추할 만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것. 뇌 수술이 성공해도 정신 이상, 수족 불구, 언어장애가 올 거라고. 그 모든 시련은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엘렌은 담담하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처럼 늙어서 낭미충이 저절로 터지거나 사라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난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보살피겠어요.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홀로 육체가 일그러져 고통받는 걸 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녀는 사랑의 힘을 과신하고 있었다. 육체와 정신이 망가질 때 옆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환자의 생리를 모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한 여자의 건강한 삶에 침입하여 사랑을 증오로 바꾼 연후에야 떨어지는 낭미충의 생리를 엘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바람소리에 뭔가 묻어오는 것이 있었다. 키 작은 해송의 허리를 꺾으며 섬을 집어삼킬 듯한 광풍이 잠시 숨죽일 때면 퉁소 소리가 묻어왔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한 음이 들리다가 장가락으로 넘어가고 다시 툭 끊겼다가 유장하게 이어지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꽤 청승맞게 들었는데 며칠 지나니 우우 기도 같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초혼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절로 귀기가 느껴졌다. 노처녀가 실성했든지 실연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소? 주인 아주머니의 판단에 유석진도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라면 남들이 다 자는 밤에 혼자 솔숲에 들어가 울다가
퉁소불다가 하면서 날밤을 샐 리는 없었다. 어쩌다 파라솔 밑에 같이 앉으면 아가씨는 언제 밤을 샜냐는 듯 해맑은 얼굴로 미소를 보내왔다. 통통하고 귀여운 몸을 움직여 그가 앉을 의자를 꺼내주기도 했다. 강의를 통해 노트북을 빌리면서도 직접 말을 걸어오는 법은 없었다. 비밀번호를 넣었으니 그의 홈페이지를 열 수는 없겠지만 아가씨의 사이트를 클릭해 볼 수 없는 건 유감이었다. 태풍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다. 이만큼 강한 바닷바람에 노출된 골프장이라면 티샷을 포기하든지 우즈나 가르시아 같은 괴력의 장타수라도 겸손하게 채를 잡든지 해야 할 것이었다. 몸을 일으키다 말고 유석진은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람에 밀려서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기 때문이다. 잠들만 하면 제사상 만난 양 활기차게 움직이는 벌레알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잔 지는 오래였다. 빛을 무서워하는지 낮잠은 덜 회방하면서도 밤잠이 들면 곧 이동을 시작해서 가공할 통증을 동반했다. 출국하던 전날은 하룻밤 사이에 6번이나 죽었다 깨어나 엘렌의 창백한 얼굴과 마주쳤었다. 때문에 그녀에게 못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은 쉽게 할 수 있었다. 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고통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초인종 소리가 요란했다. 똥무더기를 깔고 자더라도 밤에는 누르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싶어서 유석진은 달려갔다. 별채의 방문을 열자 역한 냄새가 구토를 일으켰다. 무슨 일이세요?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나 되었는지 노인은 지쳐서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얼른 노인을 일으켜 화장실에 데려다 줘야 하지만 마음뿐 방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값비싼 가구도 환자에게는 쓰레기요. 젊은 몸도 병들면 쓰레기라던가. 안방 마님이 쓰던 화류장이며 화강 문갑이며 십장생 장롱에서는 한약 냄새와 피고름 냄새가 밴 듯했다. 한때 이 근동 제1의 선주였음을 알려주는 건 섬에 어울리지 않는 이 2층 양옥뿐이었다. 물... 혼자 주전자의 물을 따라 마시려다가 모두 쏟은 모양이었다. 초인종은 아들 내외가 누운 안채와 연결되어 있지만 기척이 없었다. 유석진이 부엌에서 물을 떠다 주자 노인은 반 넘어 흘리면서 허겁지겁 마셔댔다. 목욕을 시키고 상처에 가루약을 뿌리고 옷을 갈아입히고도 차마 냄새나는 방에 눕힐 수가 없어 특실 그의 이불에 눕히자 노인은 비로소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자네 말이야. 네 어르신, 우리 강희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가 병자인 거 알아. 나도 자네의 괴성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네. 강희 그거 안 됐어서 하는 얘긴데. 주인 아주머니를 이모라 부르고 노인을 할아버지라 부르고 모르는 아가씨를 엄니라 부르는 아이 강희. 난해한 호칭 못지않게 복잡한 인간사가 느껴져서 끼어들지 않으려는 그를 잡고 노인은 벌써 며칠째 사정을 했다. 아주머니는 강희가 노인이 젊은 시절 건드린 술집 작부 딸이라고 했고 아저씨는 떠돌이 여자가 밥값 대신 맡긴 아이라 했다. 처지마다 말은 달라도 공통점은 15살의 아이를
뱃사람이나 피석에게 놀이개로 내돌리는 아주머니의 처사에 아무도 내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희를 데려가서 학교든 미용학원이든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곳에다 넣어주게. 고개 그래봬도 꽤 영특하네. 여기 있으면 꼴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데려가게.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말아 내밀며 노인은 돈 걱정 말라는 투로 머리를 끄덕였다. 노인 방의 놋재떨이가 금덩어리이니 강희를 위해 쓰라는 것이었다. 엊그제 그는 우연찮게도 아저씨가 노인을 목욕시킬 때 아주머니가 방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 88 체육관 형상의 놋재떨이에는 늘 가래가 그득해서 아주머니는 외면했지만 그 정체를 알아채는 건 아마도 시간 문제일 터였다. 나 70평생 잘못 살았네. 다시 산다면 정직하게 살고 싶다네. 우스운가? 아니네. 저 변덕쟁이 바다에 목숨을 걸고 살았네만. 그래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며 더럽게 살았네만. 내 생에서는 내 입속 고만 챙기고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싶다네. 뱃사람들 부려서 고기 팔아다가 남부럽지 않게 호강했네만. 남은 게 뭐 있는가. 한때는 80~90명을 종처럼 부렸네만. 둘러보게 몸은 병들고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자는가. 난 헛살았네. 그나마 저 재떨이는 20여 년 전 내 배를 갖고 도망친 놈의 아들이 속죄의 뜻으로 갖고 온 거라네. 머리 검은 짐승은 배신한다는 옛말도 있네만 난 믿지 않네. 키울 건 사람밖에 없다네. 전 내일 떠납니다, 어르신. 데려가게 부탁이네. 몸에 벌레알이 돌아다니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는데도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강희가 놀러온 대학생 따라 몰래 배를 탔다가 부두에서 잡혀왔다는 얘기는 그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찾으러 올 때까지 얌전히 있으랬잖아. 아주머니는 강희의 머리카락을 무자비하게 잘라 깎아머리를 만들었고 어느 때보다 무서운 노동을 강요했다. 어제 아침 강희는 밥상을 가지러 왔다가 건드리지도 않은 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운 그에게 말을 시켰다. 아저씨, 해수 관음상 아세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관세음 보살 말이에요. 맑은 날에는요, 여기서도 건너편 몽유도에 관음상이 보여요. 길고 하얀 몸매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한 손에는 감로수가 담긴 호리병, 또 한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나뭇가지를 들고요. 나더러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다 지성으로 빌면 소원도 들어주고 죽을 병도 낫게 한대요. 난 매일 빌어요. 우리 엄마 빨리 경찰서에서 나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요. 아저씨도 빌어보세요. 강희는 저런 돌덩이가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을 믿나? 아저씨도. 그건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관세음 보살이라니까요. 돌이건 나무건 사람이 지성으로 빌면 착한 귀신이 붙는 거 몰라요? 아저씨도 빌어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요, 뭐. 강희가 나간 뒤 그는 이불을 걷고 앉아서 밖을 보았었다. 한쪽 벽을 차지한 통유리 너머로
서너 개의 섬이 떠다녔지만 어디에도 관음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부자를 틀고 오랫동안 바라보니 은빈을 찬란한 바닷물개를 타고 하얀 몸매의 여인이 나풀나풀 다가오는 듯 했다. 관음상이 아니라 엘렌의 알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희미한 영상이었지만 데려가게 부탁이네. 어린애처럼 훌쩍이는 노인을 달래어 재우고 유석진은 자리에 누웠다. 벌써 아침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와 있었다. 어찌하면 당신께 닿으리이까. 당신은 늘 이 몸을 굽어보고 계시지만 이 몸은 당신께 닿지 않고는 믿지 않는 중생. 혹여 당신이 이 몸만 외면할까봐 숱한 날밤 당신께 달려가는 중생. 이 몸의 아비도 아비의 아비도 이 몸의 아들도 아들의 아들도 일념으로 기도했고 기도하고 기도할. 어찌하면 당신께 닿으리이까. 미루어 당신은 아시리이다. 이 몸 바다인 것을, 억만년 통곡의 바다인 것을, 목을 때 치오르는 관세음보살, 어찌하면 당신께 닿으리이까. 문학 동호인방 신작 코너에 오른 해수 관음상의 작가는 이정은이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에게, 언니도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서 반드시 이 글을 읽으리라 믿어. 컴퓨터가 고장난 뒤로 중독자인 나는 마약 떨어진 것처럼 펄펄 뛰었지만 언니는 소은이와 둘이 아랫동네 PC방으로 다녔잖아. 사랑하는 언니, 소은이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나도 걔 언니인데 내가 얼마나 소은이를 예뻐했는데 어떻게 그런 둘도 없는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겠어. 실수였어. 단골 약국에다 약을 주문했는데 나 낮잠 자는 사이에 걔가 소포를 받는 바람에 계획이 들통난 거야.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불쌍한 언니를 따라 죽겠다고 엉엉 울길래 몇 시간 푹 잘 정도의 약을 주었을 뿐인데 언니가 야근만 안 했더라도 살 수 있었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언니의 야근이 소은이를 죽인 거야. 언니가 죽인 거라고. 사랑하는 언니, 언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제과점 며칠, 출판사 며칠, 족발 배달 며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헤맨 줄 전혀 몰랐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카운터 봐야 일당 2만 원이더군. 그것도 쫓겨났다며. 가만히 앉아서 미국 교실에 수업받고 졸업장도 딸 수 있는 시대에 팔다리품 팔아 일을 하니 한심해. 하긴 대학 나온 언니가 쌀값도 못 번다면 아무도 안 믿지. 화장품이며 음식이며 컴퓨터 부품까지 홈쇼핑으로 구입한 것을 이 카드 저 카드로 막아온 내 아슬아슬한 PC뱅킹 놀이를 못마땅해 한 건 당연해. 사랑하는 언니, 사회복지관인가 하는 데서 자주 찾아와. 너무 신김치, 벌레 생긴 밀가루, 맛이 간 잡채를 들고 와서는 나를 인자하게 보살피고 가지. 성환자의 오만한 권리로 말이야. 난 입이 근질거리는 걸 간신히 참아. 어제까지 두 다리로 쌩쌩 달리던 당신이 오늘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누구나 준비된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무슨 개 돼진 줄 아세요? 상한 음식을 갖다 주게? 사랑하는 언니, 언니도 짐작했겠지만 이 컴퓨터는 새엄마가 사준 거야. 언니는
다시는 자식의 권리로 손 내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의정부를 떠났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 소은이 학비, 내 의족비, 맹장 수술비, 보일러 교체비, 자존심으로 버티기엔 턱도 없는 일들이 줄줄인데.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 새엄마가 아들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만한 치레도 안 해? 언니랑 나한테 평생 절하고 살아도 모자라지. 새엄마가 알아서 카드빚도 꺼주고 광통신도 깔아줬어. 퉁소도 제일 비싼 것으로 주문했으니까 언니가 돌아올 때쯤 도착할 거야. 시를 못 쓸 때 언니는 퉁소를 불었지. 이 반짝반짝한 영상시대에 사라져서 구하기도 어려운 구닥다리 퉁소라니. 시류를 거스르는 건 죄악 같아서 정말 징그러워했지만 그래, 초승달도 저 보기 나름이라는 언니 말이 맞아. 이제는 땅속으로 스며들듯 낮게 흐르는 그 퉁소 소리가 그리워. 사랑하는 언니, 승호 오빠가 몇 번이나 다녀갔어. 죽을 상이더군. 둘이 헤어진 걸 나만 몰랐어. 나만. 간질병 마누라와 이혼한단 말 믿고 5년이나 순정을 바친 언니나 병중에 마누라와 이혼하면 찍혀서 승진도 못하니까 질질 끈 남자나 모두 한심하게 생각한 건 사실이야. 어쩜 언니는 연애도 꼭 퉁소 소리처럼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게 하는지. 소파 수술하고 기진맥진해서 누운 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레 숨 막혀 죽을 뻔했다니까. 언니가 소은이 죽자마자 오빠한테 결별을 선언하고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집을 나간 속내를 이제야 알만해. 그런 줄도 모르고 영락없이 언니가 나 때문에 집 나갔다며 자책했지 뭐야. 분풀이 하기엔 가족이 만만하다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사랑하는 언니, 언니가 소은이 유고를 가지고 갔다는 말 들었어. 언니가 한 달이 넘도록 안 돌아오는 것은 유골을 뿌릴 곳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영원히 유골과 함께 있을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이 아닐까? 상상하면 소름이 끼쳐. 언니. 제발 이 글을 읽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줘. 언니가 망설이는 이유를 알아. 언니처럼 장애인에 냉정한 사람 없어. 1급 장애인 동생을 3층 꼭대기에 가둬놓고 혼자 다닐 때는 솔직히 남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어. 오죽하면 더도 덜도 말고 언니도 다리 하나만 부러지면 소원이 없겠다고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 애인 생겼어. 캐나다 교포인데 한시라도 빨리 캐나다로 와달라고 난리야. 캐나다는 장애인 천국이래.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는 없어.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난 죽은 인생이야. 언니 나 좀 살려줘. 소은이와 똑같은 언니의 동생 예은이가. 추신. 40대에 출애한 만년과장 승호 오빠가 언니의 해수 관음상이라니 실망이야. 내 애인을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얼마나 멋있는지. 문학동호회 대화방에서 발견한 예은의 편지였다. 정은은 답장하기를 누르고 자판을 두드렸다. 주제를 알아라, 병신아. 즐겨찾기와 목록 보기에 이곳저곳을 검색하다 보니 노트북의 임자가 아직 지우지 못한 편지가 있었다. 전염병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해서 정은도 그의 포도주색 풍성한 머리카락과 등 굽은 뒷모습만 기억할 뿐이었다. 어젯밤 해양경찰이 탈주한 살인 용의자를 찾으러 왔을 때 남자는 이름은 유석진이고 요양 중이라고 어눌하게 말했다. 그가 여권과 함께 내놓은 지갑에는 $100짜리 지폐 뭉치와
몇 장의 신용카드와 파란 눈의 여자 사진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어디엔가 전화해보더니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고 나갔다. 정은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클릭하자 먼저 골프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뜨고 그 밑으로 편지가 올라왔다. 읽으면서 그녀의 눈이 저절로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죄스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식은 무덤에 묻고 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절대로 어머님을 울리는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하늘이 먼저 저를 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의 제 얼굴은 이미 어머님이 기억하는 잘난 외동아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동자가 풀린 눈은 반밖에 돌아가지 않고 한쪽 얼굴과 혀가 마비와 경련을 일으켜서 사람을 피한 지 오래입니다. 밤에는 각성제를 먹으며 깨어있고 낮에는 수면제를 먹으며 잠들려고 애씁니다. 낭미충이 돌아다니는 멍울멍울한 몸을 더듬고 앉았노라면 어머님의 왜소한 몸을 마구 흔들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기억 때문에 지금껏 차마 세상을 떠나지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공항에서 저에게 관은경을 주셨지요. 물에 빠진 자가 관세음을 염하면 물에서 건져주시고 불에 쌓인 자가 관세음을 부르면 불에서 구해주신다고 써있더군요. 여기 한국의 작은 섬에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눈엔 안 보이는데도 건너편 섬 절벽에 해수 관세음 보살이 서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제게는 지옥에 빠진 인간의 단말마의 비명으로 들립니다. 어머님은 제 병이 어머님 전생의 죄업이라고 한탄하셨지요. 현생에서 업보를 받으면 내생이 편할 거라고도 하셨지요. 저도 내생을 믿습니다. 내생에서도 계속 어머님께 편지를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님께도 약속드립니다. 짧은 추억이지만 알맞게 자란 드넓은 잔디에서 아버님, 어머님, 엘렌과 티샷 할 때가 제가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의식을 잃고 발광할 때가 있습니다. 제정신일 때 제 육신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시겠지요. 어머님, 지금 아기가 태어났겠지요. 아기는 아빠의 사진만 봐도 무럭무럭 잘 자랄 것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빠가 이승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참을성뿐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 엘렌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없더라도 그녀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원히 어머니 품에 안긴 아들 유석진 올림. 아줌마, 가방 좀 부탁드려요. 저 아저씨 것도요. 내 것은 싸구려지만 저 아저씨는 가방 잃어버리면 미국에도 못 간대요. 군인 아저씨도 노트북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쓰라고 저 아저씨가 특별히 부탁해달래요. 염려들 놓으시구랴. 노인네 방에 갖다 놓으면 냄새가 나서라도 아무도 얼씬되지 않으니까. 초가을 같은 신선한 바람에 햇살도 따갑지 않아서 배를 띄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한 달 넘게 집 밖을 안 나가던 손님들이 낚시를 간다니까
제일 반색하는 사람은 주인 여자였다. 휴가 나온 아들이 직접 되는 것이 못마땅했든지 여자는 모터보트 운전기사로 강희를 데려가도 되겠느냐는 정은의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었다. 갈치건 망둥이건 손님께서 낚으시걸랑 다래끼에 담았다가 밥때 되면 회 떠서 초장이랑 대접해라. 낙배가 작으니까 너까지 낚싯대 던진다고 설치지 말고 이거 사. 낚싯대와 찌, 봉, 줄, 바늘, 낙밥 따위를 챙겨서 가방에 넣고 초장, 도마, 칼도 챙기며 여자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댔다. 관세음보살은 무슨 놈의 관세음보살을 보러 간다고들 그러실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절벽 위에 엄청나게 큰 돌을 깎아서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도 보진 못했수. 행여 몽유도 가까이는 갈 생각도 마루. 사방이 절벽이라 배 잘못됐다가는 오두가도 못하우. 그저 설렁설렁 강태공처럼 세월이나 낚다가들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시우. 대하쯤 한소 쪄놓을 테니. 경쾌한 굉음을 지르며 모터보트가 출발하자 유석진은 침낭처럼 뒤집어 쓴 옷을 벗고 뱃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무릎을 덮은 반바지, 반팔 하늘색 남방에 국방색 조끼 차림이었다. 군데군데 색깔이 죽은 얼굴도 작은 혹이 무수히 튀어나온 팔뚝과 종아리도 오랜만에 거리낌 없는 일광욕을 하는가 보았다. 작약도까지 얼마나 걸려요, 언니? 이 배라면 2시간이나 조금 더? 강희야, 너 어제 내가 준 거 잘 챙겼지? 그럼요. 돈이랑 약도랑 예은이 언니네 전화번호랑 집 주소랑 김승호 과장님 핸드폰 번호랑은 밤새 잘잘 외웠어요. 들어볼래요? 됐어. 이 배는 작아서 부두에 못 대니까 작약도에서 큰 배를 타는 거야.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나거든 이모 심부름 간다고 해. 부두에 내려서도 마찬가지야. 입 조심, 행동 조심해야 돼. 다시 여기 잡혀오면 끝이라는 거 명심해. 너 예은이 언니네서 잘 있으면 할아버지가 엄마 보내주신댔어. 갑자기 강희가 제 무릎에 얼굴을 받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은은 모터보트의 꽁무니에서 갈라지며 부서지는 물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정어리 종류의 고깃대가 스크루에 휘말렸는지 등푸른 고기 조각들이 물살에 섞여 다녔다. 냄새를 맡은 바다새 10여 마리가 달려와 먹이를 향해 활강했다. 고기를 물자마자 씹지도 않고 삼키는 육탐이 은회색의 화평한 날개짓에 어울리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강희는 코를 풀고 옷매무새를 고치더니 정색을 하고 말했다. 언니, 나 어리지 않아요. 나 가게의 파라솔 밑에서 허겁지겁 밥 먹는 동안 엄마가 떠나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어둠 속으로 엎어질 듯 걸음을 옮기시는데 넋이 나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지금도 어디선가 그렇게 고달프게 살고 계실 게 틀림없어요. 언니, 나 함부로 산 거 알아요. 아무 희망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나 잘 살게요. 소은이 언니만큼은 몰라도 어쨌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게, 저 아저씨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잘 살게요. 쉬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쏟더니 다시 엎드려 이번에는 소리내어 통곡했다. 의식이 없는 유석진의 감은 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렸다.
강희를 작약도에 내려주고 얼마쯤 달렸을 때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섬 근처를 돌만큼만 기름을 넣었을 테니 배고픈 모양이었다. 주변에는 정박한 선박도 없고 지나는 어선도 없고 보이는 거라고는 물살을 따르는 바다새들 뿐이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멎자 정은은 소은의 유골 상자를 꺼내어 퉁소와 함께 단단히 묶었다. 물에 띄우자 상자는 이별이 아쉬운 듯 잠시 배전을 얼쩡대다가 이윽고 물살에 흔들리며 멀어져 갔다. 잘 가라 내 사랑아, 나팔꽃처럼 짧은 사랑아. 그런 사랑이 정말 있기나 했던 것일까. 엄마, 소은, 승호 오빠 모두가 정은의 간절한 구애를 외면하고 발끝이 닿지 않는 망망대해의 어둠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지 않았던가. 푸르게 빛나는 초가을의 하늘, 시원하고 달콤한 바닷바람, 요람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는 뱃바닥에 정은은 점퍼를 깔고 누웠다. 재수없이 발견된다 해도 그것은 이미 바다새들이 두 사람의 신원을 지운 뒤에 이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섬처럼 고독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만이 떠도는 섬 같은 존재라는 절대 절망, 절대 고독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섬은 없습니다. 섬은 그저 밖으로 드러난 존재일 뿐 바다 밑 깊숙한 곳에서 이 세상 모두와 실핏줄 하나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사랑하던 실핏줄 하나까지도 아파하리라는 것, 그 자각이 괴롭습니다. 유석진이 정은의 사이트에 올린 편지였다. 섬 속의 섬을 아세요? 하늘이 처음 열리던 때 지구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땅덩어리를 아세요? 세상에는 아무 섬과도 연결되지 않은 섬 속에 섬도 있답니다. 어떤 진귀한 보물도 무가치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섬.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지요. 한때는 나도 실핏줄의 따뜻함에 희열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두가 한때의 환희였다는 것. 이름도 모르는 당신을 보면서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쓸모없이 오래 살았다는 것. 그 자각이 괴롭습니다. 그가 정은의 답장을 읽은 것 같지는 않았다. 식사를 끊은 지도 오래였고 정신을 차리면 약부터 찾아 한 주먹씩 먹었다. 정은이 한 일은 그의 변화를 안채에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허우적거렸다. 강희가 작별 인사할 때도 못 알아보던 그였다. 엘렌. 두 손을 잡아주자 남자는 부드럽게 여자를 당겨 가슴에 안았다. 그의 입술이 여자의 입술을 찾았다. 메마른 입술이 벌어지고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입술뿐 아니라 남자의 온 몸이 뜨겁게 달아있었다. 아랫도리가 환자의 그것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차게 솟아있었다. 정은은 천천히 남자의 바지와 남방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 남자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좋은 꿈꾸는 어린아이처럼 배시시 웃었다. I love you, 엘렌. 나도 오빠 사랑해요. 시원한 해풍이 시동 꺼진 배를 해수 관음상이 있는 몽유도로 밀었다. 적어도 두 사람만은
그렇게 믿고 생애 최고의 연락을 누렸을 것이다.